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정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눈이 많이 오는 한 주로 시작되었네요. 이번 주에는 그러면 어떤 지표를 봐야 되고, 주식과 채권은 어떤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요 중앙은행의 한 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FRB와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FMC에서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연준이 1.50%로 금리를 인상했지만 내년 점도표를 그대로 유지를 했죠. 결국 연준의 멤버들이 GDP 전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점도표를 유지했다는 얘기는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축인 ECB에서도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전반적인 톤은 여전히 비둘기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연준과 마찬가지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지만 여전히 금리 동결의 배경에는 낮은 물가가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중앙은행의 행보를 다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소비 심리라든지 아니면 소비 지출 지표가 나옵니다. 이들 지표는 모두 감세안이라든지 아니면 견조한 고용을 바탕으로 해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물가를 얘기하는 PC 디플레이터는 11월에도 여전히 1%대 머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준의 행보, 특히 물가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보다 경제 지표가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쪽은 오히려 여전히 유로존이죠. 대표적으로 유로존의 소비 심리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1월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ECB 목표치인 2%를 하회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물가 상태에서는 자유롭지 않을 듯합니다. ECB와 FRB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남은 주자가 하나 있죠.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중에 이제는 BOJ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일본의 수출이 발표가 되죠. 두 자릿대 수출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은 부담이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일본의 물가 등등등은 여전히 그 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BOJ가 함부로 액션을 취하기는 여전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BOK는 금리를 올렸지만 11월 금통위 의사록도 이번 주에 같이 발표됩니다. 선진국 통화정책회의가 무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는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원이 갖고 있는 주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가계부채 부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은 조금씩 낮아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조금 남은 12월 기간과 그리고 내년 1월 정도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12월 들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는 아무래도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개연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주식시장을 좀 이끌었던 IT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대부분 주도 섹터들이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1월부터 나오기 시작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IT 섹터라는 부분이 여전히 좀 실적 시즌에는 굉장히 강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IT 섹터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기업이 다소 좀 많긴 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조금 더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대만 이런 IT 섹터 기업들의 이익 수정 비율이 최근에 좀 개선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익 수정 비율이 좀 개선되고 이익 모멘텀이 강화가 되게 되면 기존의 IT 섹터로는 계속 자금이 글로벌하게 유입이 됐었는데 최근에 좀 자금 유입이 많이
둔화된 게 사실인데 이게 다시 한번 재차 자금 유입 쪽이 강화될 개연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ER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배 정도 수준이고요. SK하이닉스는 4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순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주춤했었는데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큰형 역할의 담당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좀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건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가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있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부채 경감, 오염의 축소 이런 부분들은 계속 두 축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흔히 얘기하는 IT라든가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산업들을 조금 더 키우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성장률 둔화 우려를 좀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즉 현재 인터넷 보급률은 한 50%인데 이걸 한 70% 정도 끌어올리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인터넷 보급률이 50에서 70%대로 넘어갔을 때 가장 각광을 받았던 업종들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게임 산업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 매출이 크게 증가했던 산업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매출 비중이 한 30%가 좀 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외형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시점을 감안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IT 하드웨어와 IT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시사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주식시장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채권 전략 부분이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 채권 시장은 FOMC가 완화적인 스탠스가 확인이 되면서 국내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은행 쪽에서 채권에 대한 펀드 환매가 나오면서 약세의 흐름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중기물이나 장기 쪽 금리는 하락을 하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2월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단기물에 대해서도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1조 4천억 원 정도 최근 2주 동안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과 10년물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주 동안 10년물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한 5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 금리가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이제 거의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높아진 금리에 대한 메리트가 확대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진이 확인이 되면서 미국 채권 시장에서도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월 FOMC부터는 이제 투표권자가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그 옐런 의장 대신 파월 의장이 3월부터 그 경제 지표를 함께 발표하는 통화정책의 회의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을 아마 임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후보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엘 엘리얼이냐는 핌코의 이제 담당자로 있었던 사람이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제 거버너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상원의 동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구조이고요. 그 7명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어떤 정책의 흐름이 비슷한 사람들로 지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 처음 참석을 했던 사람은 랜덜 콜스라는 사람이 12월 회의부터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프랜드라는 사람도 3월 회의부터 아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랜덜 콜스는 그 도드 프랭크법
완화 등 그 금융규제 완화의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굿프렌드라는 사람은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그리고 실무적인 백그라운드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상대적인 입지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언급이나 이런 스탠스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뉴욕 총재가 내년 중순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총재가 누가 임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로테이션으로 이제 보팅권을 얻게 되는 지역은행 총재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는 다소 중립적이거나 배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월부터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월 FMC를 앞두고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관심 요소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약간 경계할 만한 요인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번 주는 일단 지난주에 FOMC와 ECB에서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중앙은행에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은 상당히 해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이제 축소가 되는 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CB나 FOMC 마찬가지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이나 점도 변화 이런 부분들을 다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BOJ가 이제 이번 주에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어떤 현재의 정책 경로를 변화를 줄 만한 시그널을 지금 시점에서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로다 총재의 어떤 그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마이너스 0.4%를 부과하고 있는 그 금리 정책에 대해서 지금 금융기관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언급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일본 국채 매도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가장 중요했던 연준 회의가 무난한 흐름으로 끝났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종합해보면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발 변동성 리스크가 일정 부분 희석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월까지 연장을 해보면 IT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 실적 등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식 쪽에 조금 더 기회가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